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기후위기 요즘 실감하시는지요? 올겨울만 해도 이따금씩 춥긴 했지만 과거 겨울 같진 않았는데요. 이번 달 입춘만 해도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를 넘으면서 1973년 전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해 군항제도 벚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62년 만에 개막일도 앞당겨졌는데요. 기후위기,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환경운동가로 나선 분이 있는데요.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대표 김주진 변호사입니다. 김주진 변호사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기후솔루션 김주진 변호사 지금 만나봅니다. 기후솔루션 대표 김주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에서 환경운동가로 나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김주진 변호사님이 직접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고요. 변호사에서 환경운동가로 나섰다고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은 저는 제가 좋아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걸 뿐입니다. 네.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의 대표신데 지금 설립한 지 8년 차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기후변화계가 많이 그런데요. 그 여성이 저희 인원의 한 4분의 3, 75% 정도 되고요. 나이가 평균 한 31세. 32세 젊은 정도.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젊고 또 여성들이 많고. 예. 아무래도 사회가 그전에 다루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저희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 발전소, 철강, 제철소, 네네. 이런 곳들에 온실가스 줄이고 이제 금융권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 돈을 들어가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사업 쪽에 돈이 많이 가게끔 하고 이렇게 이제 산업이나 발전이나 금융권의 정책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저희 하는 일입니다. 투자 방향까지도 친환경적인 쪽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환경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지만 좀 성과 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관심 가지시는 수위도 조금 생각보다 낮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것만큼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바꿀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석탄 발전은 정말 문제가 있는 발전소다 하고 이제 얘기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문제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렇게 많은 글도 안 나왔는데 금세 바뀌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리고 워낙 이제 처음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캐치업하는 속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여러 환경 단체들 중에서 아까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하셨습니다. 기후솔루션만의 특화된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특별히 특화된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한다는 게 저희의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후변화 문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화석연료 산업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응하는 인력을 빨리 키우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온실가스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한 80명 좀 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소중한 인재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재로 커나가는 중이군요. 그 지난 8년 동안의 기후솔루션 활동을 돌아볼 때 좀 의미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하는 활동이 있다면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 건데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아주 이제 쾌감이 있는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없던 인적 인프라가 생겨나가는 걸 보는 거. 저희 팀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성장을 해가고 리더로서 성장해가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사회에 임팩트를 남기는 거를 점진적으로 그게 확장되는 걸 볼 때 굉장히 기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네. 되는 거는 쉽지 네. 않죠. 예. 그 양력을 제가 쭉 보니까 최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또 가장 큰 또 로펌에 근무하시고 엘리트 코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는데 원래부터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원래 관심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우 우연히 관심 있게 되었고요. 예. 대학교 때 동아리를 얼떨결에 하나 들었다가 환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문제는 굉장히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에 껴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케일도 큰 것 같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더라고요. 재미를 쫓았던 게 지금 몇 년이 된 겁니다. 그 환경 관련 동아리 학교 때는 어떤 네. 활동하셨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그 당시에 이제 학교의 자연생 세계를 보존을 하고 학교 내 개발 사업도 많았고 건설 사업도 많았고 서울대 학교 안에. 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텀블러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거 하자고도 얘기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일을 그 당시에 했고 지금 하는 일에 한 아주 그 모체 네네. 아주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일단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개발을 안 해야 되고 하는 네. 거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설득을 하고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보험 판매원들이 참 존경스럽다. 별 수 없습니다. 맨투맨으로 하시나요? 별 수 없고요. 그냥 끊임없이 일관되게 그리고 이제 아주 부지런하게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다니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환경 쪽의 업무를 혹시 하셨습니까? 환경 일도 하고 그냥 일반 회사법과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환경 쪽이나 에너지 발전소 쪽 특화를 많이 했었고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어떤 환경법 관련된 테크닉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경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정책 결정자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환경 관련 일을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기업들도 그 환경이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ESG 이런 거는 큰 얘기가 아니었고 이제 뭔가 배출 위반을 했다거나 뭔가 오염 물질을 흘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왠지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기업 편에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네. 그러면 이 환경 보호하고는 조금 반대쪽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 석탄 발전소 매수하는 일도 하고 가스 발전소 팔고 사는 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큰 자금 있는 곳들 데려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을 많이 대리한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좀 아마 느끼신 바가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의외로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일은 일이고. 아니요, 이제 이 석탄 발전소 일을 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왜 나쁜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0-40%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하고 몇 년 뒤에 미국 유학 가서 동료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좀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고 저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왜 문제인지 하는 것도 제가 겪었던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환경 관련 또 국제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뭐 세계 정상들도 만나셨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NGO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환경 뭐 활동을 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고 늘 그런 일을 나가서 이런 내가 재밌어 했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눈이 많이 뜨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 협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가서 미국이나 유럽 NGO들을 보니까 이 실력과 이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접근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NGO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많이 들여다봤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짧게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 NGO 환경 단체에서 꼭 일을 해봐야겠다. 네. 미국 환경 단체에서 한번 일을 해봤고 그게 참 큰 배움이 됐습니다. 환경 단체 어떤 곳에서 혹시 일을 하셨는지? 미국의 이제 Environmental Defense Fund 우리나라 말로는 환경 방어 기금 이 정도인데 네. 미국의 큰 NGO입니다. 1년에 몇 천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쓰는 단체일 거고요. 지금은 네. 저도 나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짧게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2009년이었나요? 네. 기후 당사국 회의? 네. 예, 거기에 참가하셔서 맞아요. 어떻게 우연히 세계 정상들을 다 보셨다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네. 그 회담이 그렇게 이 기후변화 역사에서는 그렇게 좋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협상이 이제 끝나갈 무렵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안 풀린 이 회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 정상들이 오바마, 뭐 메르켈, 또 프랑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있었고 네. 뭐 한 곳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번개꿀 콩 구워 먹듯이 모이셨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같이 우연히 우리 기후 대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 따라서 방에 들어갔다가 한 회의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 5시간 동안 그 정상들과 함께 갇혀서 지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계 정상을.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 그 당시에 그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를 마무리 짓는 서류를 직접 협상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예. 협상하는 걸 보고 진짜 오바마는 변호사처럼 뭐 호주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분위기 수습하는 것처럼 네. 뭐 몇 가지 인상이 남는 게 있는데 그날 배운 아주 중요한 결론은 이분들도 모이면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분들도 모이면 우리 동네 반상회 할 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분들도 뭔가 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답을 이제 모여가지고 찾고 있고 상당히 방향도 이제 서로 틀려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 과정에 시간도 많이 쓰고 뒤에서 설득도 하는 것 같고 참 우리 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정상들이 모이면 뭔가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그날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 현실이군요. 현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실망도 하셨을 것 같고. 아니요. 그냥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본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2016년에 네. 비영리 단체 기후 솔루션을 네. 설립을 하셨어요. 네. 뭐 계속 환경 문제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은 네. 직접 이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네, 미국에서 이제 환경 단체를 다녔는데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래 다녔던 대형 로펌을 나와가지고 전에 모셨던 저의 멘토이셨던 변호사님도 마침 그때 또 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의 밑에 제가 이러한 뜻이 있는데 혹시 밑에서 일해도 되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일해라 하셔가지고 그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기후솔루션 설립 작업을 했었습니다. 막막했었고요. 그리고 잘 안 되면은 그냥 원래 했던 변호사 일을 해야지 생각을 잊고 변호사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제 입장에서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이제 기후솔루션 관련된 일도 하고 네. 뭐 낮에도 가끔씩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한 2, 3년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버티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예. 그렇군요.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실감을 하고 있나 하면은 또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뭐 사과값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과값이 굉장히 뛰었죠. 한 상자에 7만 원, 8만 원씩 하죠 요새.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과가 귀한 먹기가 힘든, 저희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먹기가 힘든 수입산 과일이었는데 네. 그런 과일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합니다. 예전엔 저 남쪽에서 많이 뭐 대구나 이쪽에서 났는데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기후솔루션에서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환산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9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온실가스 비중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책임 금액이 약 517조 원이고요. 전 세계 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게 세계 9위에 해당하고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517조 원이고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러시아라고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나라인데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네요.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그 정도인가요? 우리 신경 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석탄 발전이 나쁜지 왜 몰랐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마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 산업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철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출원. 그래도 경쟁력 있는 저희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요. 태양광도 풍력도 비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싸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는 그런 현상을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그게 정책에서 나타나고 어떤 외교적인 포지션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제가 들면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기후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만들어내니까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소는요, 전 세계 화석연료 산업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들이 대부분 화석연료 선박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위기가 터졌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발 에너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가스 시장의 변화가 있었어요. 유럽도 가스를 많이 수입하게 됐고 LNG를 평소에 수입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LNG를 수입했었어요. 카타르 같은 나라로. 네. 수입하려면 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의 80%가 한국산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전 세계 LNG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이 배관망 역할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LNG 화석연료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런 이유에서 이런 사업들을 화석연료 꼬리표가 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을 또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탈석탄이 가능한 건지 지금 우리나라 화력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30-40% 정도 되고 30-40%.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가 반도체도 이제 비쌌다가 싸지는 매년 싸지는 싸졌던 것처럼 태양광 판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기도 예전에 조금밖에 생산할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비싼 장비였는데 점점 싸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석탄이나 가스는 연료값의 변동도 있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 원들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많이 저렴해졌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가 변동성이 있네, 뭐 간헐성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변동성과 간헐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배터리 같은 게 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도 간헐적인 에너지원에 맞게 운영하는 노하우를 그가 많이 개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석탄이 제로가 되고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오늘 반대쪽의 입장을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조력 이런 에너지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나중에 또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2차로 환경에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네. 것도 많거든요. 네. 그 해결책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는 네. 한번 설치하려면은 뭐 이런 자연 파괴는 일어나죠. 설치를 근데 매일 매 순간 하는 게 아니라 20-30년에 합니다. 네, 네. 화석연료 발전소는 매초 매 순간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곳에 온실가스 오염 물질을 내뿜게 만들고 석탄은 석탄재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염 물질의 양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엘고어 부통령께서는 우리가 대기를 하나의 하수구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온실가스 하수구처럼. 네. 그 표현이 굉장히 네. 죄책감까지 느껴지네요. 내가 이렇게 우리 대기를 그렇게 그냥 막 쓰고 있었구나. 네네. 그 요즘 사실 환경 오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전기 생산량도 뭐 많이 늘어야 되겠지만은 이 배터리가 또 그 부피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거든요. 네. 나중에 그 폐 배터리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 대한 지적들도 또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배터리 기술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터리도 한번 장착을 하면은 수년간 설치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휘발유나 경유자동차는 매 순간 매 초 온실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게 돼 있다는 면에서 다르고요. 특히 근데 전기가 이제 무엇보다도 전기차를 쓸 때 전기가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에너지여야지 전기차의 어떤 효과가 더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 그 뭐 폐배터리 등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 폐기물 온실가스 폐기물에 비하면은 그 폐기물의 양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 보면 네.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이 유리하다. 네. 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서나 하는 거 아니냐. 네. 미국의 잘 사는 동네에서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어떤 나라에 많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통상 잘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비중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베트남. 그래요? 인도. 요르단. 이런 곳들은 재생에너지가 그런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일 낮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남들이 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우리의 기후변화 정책 중 가장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발전 재생에너지를 들이는 정책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하는 걸 그런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을수록 좀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여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기후 솔루션의 대표시니까 누구보다 좀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종이컵을 쓰는 대신 텀블러를 쓰면 좋겠지만 뭐 항상 그러지도 못하고요. 비행기를 좀 덜 탔으면 좋겠지만 뭐 남들보다 더 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프레임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노력은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어떤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끼치려면은 정치적인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약간 다른 답이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입장을 취하거나 아예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SNS든 뭘 통해선 이건 안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소비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어떤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면은 내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나 정책과 관련돼 있으면 그게 나한테 손해구나 하는 거를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의 구매라든가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군요. 우리 변호사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기후변화도 그래서 화석연료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늘어나서 생긴 일인 거고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에 대응하는 인적인 사람들을 키우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하는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는 게 저의 꿈이고요. 제가 뭐 1.5도 인류를 기후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네. 기후 솔루션의 모토가 그거죠? 저희는 이제 세계를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구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 네. 그 과정에서 사람을 키우고 증거에 기초한 자료를 내놓는 게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인류가 이제 지금 현재 방식대로 배출하면은 뭐 2도 이상, 3도. 뭐 아주 나쁜 경우 4도까지 이제 지구 온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다 죽을 멸망하는 건가요, 우리가? 1.5도 시나리오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혹자는 한 5년 내에 지금 이 추세 5년 동안 이 추세를 배출한다면 1.5도 시나리오도 이제 벗어난 일이다. 못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작은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작은 꿈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에서 환경운동가로 나선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였습니다.